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좀 출국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현장에 저희 EPS 이창희 부사장이 현재 가 있으니까, 나머지 Q&A나 추가 질문하실 사항이나 뭐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PLA 생수병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바이오플라스트라고 하는,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컴파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이제 JV 설립을 목표로 협업하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시작이 됐고 뭐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 계신 청정분들은 이제 플라스틱 쪽에 대해서는 뭐 잘 알 거라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통계들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잘 아는 얘기고요. 국내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넘쳐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쪽팔리는 뭐 되게 부끄러운 통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에서 한국이 늘 10위 안에 든다는 사실이고요. 미국이나 중국이 항상 환경 파괴를 앞장선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게 못 믿습니까? 그게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물론 전체 총량을 봤을 때, 인당 소비량을 봤을 때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늘 말씀드리는 재활용률 60% 이상이라는 거에 허수가 숨겨져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을 갈아서 분쇄를 해서 뭐 세척해서 재활용을 해서 다른 물건을 만드는 거는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회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에너지 회수가 말이 좋아서 에너지 회수지, 한마디로 태워서 그 에너지를 갖고 화력 발전을 돌린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재활용률이 이렇게 낮을까요? 그렇게 이유를 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제가 처음에 한송료의 대표로 가업을 물려받으면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저희 회사에서만 쓰는 연간 페트 사용량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면 거의 뭐 몇천 톤 다니고, 저희 공장은 큰 공장이 아니에요. 문제가 저희보다 훨씬 큰 생소 공장들이 많이 있고,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 공장들에서 쓰는 양은 어마무시하고요. 연간에 이제 페트병만 따지고 보면 음료랑 생수랑 합쳐서 30만 톤 정도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병 부피가 흔히 드시는 500ml가 14.2g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수병. 그럼 부피로 환산하면 30만 톤은 어마무시한 숫자겠죠. 제가 이거를 알게 됐고,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이게 정말 처리가 잘 될까? 재활용이 잘 될까? 내가 그럼 이 병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잘 넣으면 이걸 뭐 가서 뭐 옷을 만든다고도 하고 뭘 한다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궁금해서 사실 되게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생수회사로서 이제 포장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재활용 업체들을 방문하고 답사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재활용 공장들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확인하면서 확인했던 것이, 이제 실제 재활용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진짜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 외에 뭔가 다른 엔드 오브 라이프 솔루션, 그 처리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PLA 생수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산만 따졌을 때 2.37톤의 탄소 배출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PLA 같은 경우는 0.5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는 폐기 단계에서는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혼납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톤을 소각했을 때 2.35톤의 탄소 배출량이 된다고 했을 때,
PLA 같은 경우는 카운팅이 되는 부분, 석유 유래탄소 배출량에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PLA 태웠을 때 물론 탄소 배출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연탄소 배출량이라고 해서 실제 카운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PLA 같은 경우는 페트에 비해서 생산과 폐기 단계에서 모두 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PLA라는 소재를 아까 접목을 해서 새로운 소재로 생수병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PLA는 산업용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생수병같이 두께가 얇은 제품 같은 경우는 1개월만 돼도 대부분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퇴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뚜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EPS에서 개발한 그 연질성을 좀 부여한 그 생분해성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퇴비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이 Closing the Loop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원 선순환 일을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전기배송 고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수병을 수거를 합니다. PLA병도 수거를 하고 바이오페트병도 수거를 하고 페트병을 수거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토탈 코르비언이랑 저희가 화학적 재활용을 세계 최초로 PLA를 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면 이건 그 사진이고요. 그 PLA 같은 경우는 이제 PIR이랑 PCR이라고 하죠. 프리폼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PI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틀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P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재활용해서 IPLA를 만들고 이걸 다시 토탈 코르벤에 보내면 이걸 갖고 화학적 재활용을 해서 20%의 재활용 컨텐츠를 지닌 PLA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연말에 식품용기에 재생 플라스틱 적용을 환경부가 풀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토탈 코르비언이나 이걸 갖고 적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만든 PLA 병을 그 실제 제품에 적용해서 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환경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제가 어떤 회사의 대표로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수음료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강소기업입니다. 큰 회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작은 회사고요. 생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수회사가 왜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냐라고 보신다면 생수라는 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파괴를 하면서 환경을 담아내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 음료 용기가 당연히 단연 생수 용기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환경 발자국이 당연히 크다고 판단을 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에코패키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에코패키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간단히 말씀드려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파운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개발한 컴파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 좀 빨리 넘어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징 더 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성과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페트랑 바이오페트 제품 제일 많이 모았고 이를 통해서 티셔츠를 5만 장이나 다시 생산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작년 한 해까지만 카운팅된 거고 올해까지는 아직 올해까지 했던 성과는 적용이 안 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내열성 PLA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EPS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저희가 또 다시 주력을 한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요. PLA라는 거를 저희가 소재를 해서 실제 식품에 적용해서 실제로 1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이 내구성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임팩트 레지스턴스가 약한 되게 무혈한 소재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판단을 했었고, 둘째적으로는 내열성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컴포스터블 플라스틱스가 이제 히트 레지스턴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70도, 80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대부분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EPS에서 개발한 것이 이제 그 결정화를 시킨 PLA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세계 화장품 회사랑 화장품 용기를 개발해서 제품화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일 PLA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결정화를 시키면 압도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구성, 강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열성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내화학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담아서 화장품 쪽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일반 PLA 용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pH, 더 넓은 pH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희 부사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부사장님. 네, 바이오플라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플라스트의 경우는 독일에 있는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저희 산수음료와 EPS는 바이오텍과의 한국 에이전트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3년 이내에 이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JV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컴파운드 전문 회사입니다. 특징은 TPS 전분을 특수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플라스트의 제품들입니다. 일반적인 사출용 제품과 압출용 제품으로 나뉘는데 바이오플라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정용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이오플라스트는 바이오플라스트의 장점을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LA와 PBAT로 만든 생분해성 비닐봉투 원재료 같은 경우 키로당 5,000원 전후로 구성되는데 바이오플라스트는 4,000원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퇴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퇴비화와 같이 58도가 아닌 28도 정도에서 퇴비화가 가능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성 면에서도 일반 PLA, PBAT 기반의 압출 원재료와 물성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A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그린 플라스틱 연합 소개로 질의응답 부분을 좀 망설이지 마시고요. 좀 말씀을 주시면 좋고요. 지금 없으시면은 좀 추후에도 연합 메일이나 전화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재료를 개발했던 박봉현입니다. 현재는 엔지니어 플라스틱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열성하고 기회적 강도를 얘기하셨는데 그 수준이 기존의 PLA 대비해서는 30%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ABS에 PLA를 집어넣었을 때 그 ABS하고 비교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ABS에 PLA를 집어넣어서 저도 적용해보니까 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PLA가 30% 좋아졌다고 하는 게 ABS의 내열 그레이드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런 사항들이 좀 안 돼 있어갖고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지 생수병에 한 달 정도 돼서 저렇게 이제 썩어서 세대화가 된다고 좀 아까 예시가 돼 있던데 그러면 이거 PLA로 되어 있는 생수병은 그 보관 기간이 얼마 정도 보증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PLA로 된 생수병은 유통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요. 아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업용 퇴비화 조건이기 때문에 온도가 58도 이상, 습도 90% 이상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서 현재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퇴비화라는 게 온도, 습도, 미생물이 모두가 잘 맞아야 되는 거라 정확한 날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통 테스트들이 6개월 180일 이내에 90% 이상이 되며 인증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내열 PLA 같은 경우는 일반 PLA가 유리 전이 온도가 보통 55도에서 60도인데 저희는 이제 내열 PLA 같은 경우는 최대 120도까지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ABS 쪽은 제가 좀 다뤄보지 않은 소재여가지고요. 네네. 지금 PL하고 ABS를 컴파운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아직 시도가 안 돼 봤던 분야라서 추후에 한번 같이 연합 내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PLA랑 ABS 같은 경우는 컴파운딩을 쳤을 때는 생분해성이 아마 소실이 될 겁니다. 그 ABS가 비분해성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성 같은 부분도 얼마나 나올지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물론 상용화재를 써서 조금 높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PLA랑 ABS를 이제 컴파운딩을 치고 싶은 목적이 어떤 것이죠?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014년도에 바이오 소재, 재활용 소재를 대한민국에서 활성화 좀 시키고자 해서 쉽게 하면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의 차에 대해서 내장재를 바이오 친환경 소재로 한 30% 정도씩 적용시켜서 해외 인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언론 발표하고 판매에 촉진시켜서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 바이오 소재를 섞어서 PP라든지 ABS에 그 다음에 나일론 쪽도 이제 추가로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가격이 20% 정도 이상 비싸지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적용했다가 다시 이제 접었다 작년도부터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이슈가 돼서 추가로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하고 같이 결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매스가 함량을 높이는 것과 가격 경쟁력을 두 개 다 잡으시려면 그 PLA 소재는 아마 ABS 소재보다는 지금 비쌀 거예요. 현재 PLA 소재 자체가. 근데 이제 그 PLA보다는 그 내추럴 파이버 종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부산물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현재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바이오 컴포짓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컴포짓을 쓰면 물론 이제 각 그 내추럴 파이버 종류나 이걸 얼마나 정제했냐에 따라서 이제 함량을 얼마나 맥스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건 테스트를 다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바이오 컴포짓을 봤을 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히 재활용성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ABS 같은 경우는 뭐 쓰시다가 이제 사출하거나 뭐 그런 불량 나거나 그러면 치핑해서 다시 쓰시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됐을 때 아시겠지만요. 그럴 때 퓨리티를 해치는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걸 재활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ABS에다가 이제 바이오 컴포짓을 했을 때 가격도 싸질 수도 있고 강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바이오 매스 함량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ABS를 재활용하는 스트림 라인에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 골칫덩어리인 제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이제 뭐 저희가 컴파운딩 쪽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그 이창희 부사장한테 얘기를 하시면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현대AP의 노재현이라고 합니다. 내열 PLA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열 PLA의 물성이 개선이 된 거는 이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열 PLA하고 일반 범용 PLA의 생분해도 혹시 비교해 보신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은 뭐 그 비교해 주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결정화도가 올라가서 결정화가 돼버리면 당연히 이제 생분해도라든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은 산업용 태비화 조건을 맞추려면은 말씀드린 CPLA 같은 경우는 2.4T가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산업용 태비화 인증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못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일반 PLA 제품보다 생분해도가 확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PLA, 그러니까 니트 PLA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기계에서 물성 때문에 예를 들면은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야 되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걸 결정화를 시키면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께를 훨씬 얇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화도는 떨어지냐 궁극적으로 같은 몰드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훨씬 더 나중에 더 상대적으로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요.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기업에서 온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식품 회사다 보니까 이 소재로 해서 용기를 만들었을 때 식품의 배리어성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나 일반 PLA 그리고 지금 내열성 PLA의 그런 그 배리어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부사장님 재산이 잘 안 들려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메일이신 건 들었는데. 네. 식품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는 배리어성이 되게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페트 용기와 그리고 PLA 그리고 내열 PLA의 그런 그 배리어성 차이를 비교해 보신 데이터가 있으신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반 PLA는 잘 아시겠지만 산소 배리어나 수분 투과도가 좋지 않은 걸로 아시고 있는 게 맞으시고요. 우선은 이걸 적용하는 제품이 유통기한이 짧다라고 하시면은 냉장 유통이면서 유통기한이 짧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우려하실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간 보관이나 아니면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 보관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일반 PLA보다는 내열성 PLA가 좀 더 낮긴 한데 지금 우유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현재 산나물 가지고는 지금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서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응답이 없으시면 첫 번째 강연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기시면 그린 플라스틱 연합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